안녕하세요. 자, 스님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오늘 할 내용은 133쪽 관세음보살과 관련된 부분 해드릴 겁니다. 관세음보살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교계 아이돌이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동아시아 대승불교에서 가장 강력한 보살 하면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 투톱 체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조선시대 후기에는 관세음보살보다 지장보살이 더 강력했던 것 같아요. 전각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왜냐하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조선이 붕괴를 하는데 원래는 그때 끝났어야 우리가 고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저렇게 살았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사에서 최대 영웅 중에 한 분이 이순신 장군께서 활약을 해주시는 바람에 나라가 계속 갔죠. 근데 끝나야 될 게 가는 바람에 이제 한반도는 힘들어진 거예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게 이제 가는 게 맞냐, 끝나는 게 맞냐, 이제 논점들이 많이 있긴 한데, 조선 임금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거였고. 이게 뭔가 싶은 거였고, 아무튼 국민들은 좀 힘들어졌는데, 그래서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성리학자들이 뭔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벙커였죠. 이게 다 개구라였고, 실제로 문제가 생기니까 허둥지둥하기만 할 뿐 아무도 대처 능력이 없었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국민들도 굉장히 실망했고, 이걸 어떻게 추스리냐면 북한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추스립니다. 북한이 지금 경제도 박살이 나고 다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주체사상 강조죠. 그거를 개방을 하고 뭔가 생산수단을 높이고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주체사상 강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학시대라고 하는 게 열립니다. 사계 김장생, 신독제 김집 이렇게 하면서 예학시대라는 게 열려요.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그건 이제 상하 질서 체제를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추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동아시아 예를 자세히 보시면 밑에 사람이 굴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상호평등이라기보다는 밑에 쪽에서 어떤 의무가 많죠. 그래서 감히 대거리 못하게, 그리고 그전에는 양반들에게만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약간 프리미엄 같은 것들을 풀어줬죠. 그게 제사입니다. 일반인들도 이제 제사들을 살살살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반인들을 대우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체계 안에 편입시킴으로 인해서 불만을 차마 토로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짖는 개한테 개껌 하나 물려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굉장히 일반 평민들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다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로 몇백 년이 흐르니까 지금은 제사가 어떻게 보면 완장차는 게 아니고 서로 다 이제 힘들어서, 그래서 제사가 좀 있으면 이제 끝날 거예요. 끝날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제사 영상을 많이 올리는 제사 유튜버로서 참 슬픕니다. 올 추석에도 뭔가 나에게 다가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뿌렸지만 유튜브 인공지능님께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런 역대 천인공노할 만행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한국 사람들이 제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유튜브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들을 올려보면 동지 이런 데 유튜브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지를 한국 사람들의 유튜브 인공지능이 다 알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 건지. 그리고 그때쯤 되면 그 시즌물을 띄워줘요. 올려준다고. 그런데 동지 예를 들면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얘가 진짜 불교를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제일 부처님 깨달으신 날 있잖아요. 이런 거 전혀 반응 없습니다. 그런 쪽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튜브가 모른다기보다도 한국 불교가 그만큼 약하다는 뜻이에요.
약하다는 뜻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반응 안 보여도 돼라고 하고 걔는 생각하고 있는 거야. 마치 어느 급으로 유튜브가 생각하는 거냐면 한식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한식 전주 비빔밥 그 한식 말고요. 청명한식. 한식. 어. 한식 하면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우리나라 4대 명절이에요. 추석, 설, 단오, 한식이 4대 명절입니다. 4대 명절 중에서 거의 완전히 잊혀진 게 한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오는 강릉 단오제,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환기가 되는데, 한식은 원래는 청명한식 붙여가지고 뭐 성묘하고 뭐 이렇게 묘자리 같은 거 살피고 이런 문화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살필 묘가 없죠. 제사만 안 지내는 게 아니고 묘도 없죠. 그래서 이제 화장하면 제사 안 지내도 된다고 이런 걸로 제가 조금 조회수를 이렇게 좀 땡기고 있었는데, 그나마도 전혀 반응을 안 보여주는 너무 슬픈 AI 나쁜 놈. 제가 개인적으로는 예측을 해서 저도 영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시즌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제일 답답하신 분들이 그런 거죠. 부처님 오신 날 영상을 올려. 이미 다 인공지능은 그건 끝난 거고 다음 걸 준비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끝난 행사잖아. 그래서 보통 한 열흘 전쯤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보면 이게 반응이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철저하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추석설도 거의 잊혀지다시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굉장히 재밌는 통계가 나왔었죠. 그게 뭐냐면 차례 안 지내는 집이 차례 지내는 집보다 많아졌다. 첫 번째 역전이죠. 첫 번째 역전.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된 거고, 그래서 예전에는 조선 후기에 제사권을 준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악플도 아니고 무플이죠. 제사를 지내기 싫어요 것도 아니고 어쩌라고를 시전하고 있죠. 이제 뭐 그러든가 말든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라고 할 때는 악플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플, 악플, 무플, 이제 무플로 가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그래서 참 슬픈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 나라를 추스리는 과정에서 경제력이나 이런 걸로는 잘 못 추스렸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정신무장을 다시 시켰고, 그때 유행시킨 게 주자가래라고 하는 책입니다. 주자가래. 한국에 어떻게 보면 관원상제례를 규정지은 가장 중요한 서적 하면 주자가래예요. 원래 경국대전이나 국조오래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썼어야죠. 그런데 주자가래가 그러니까는 국정교과서보다 일반인이 만든 책이 압도적으로 강력해진 거예요. 경국대전 같은 경우는 법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규정된 게 가장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주자라는 이름 때문에 주자가래가 더 강력한 어떤 우리의 사회 규범이 됐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자가래는 주자가 지었는지 잘 모르는 책이에요. 주자가 지었다 카드라만 있는 책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그래서 주자가 그 책을 지었대. 그 내용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6.25도 했었잖아요. 제가 성대를 10년이나 다니고 이랬던 사람으로서 얘기하면 주자가 책을 예법 관련된 책을 썼는데 누가 빌려갔어요. 다 책이 완성되기 전에. 그리고 주자가 죽은 뒤에 그 사람이 그 책을 갖고 왔어. 내가 보고 갖다 준다 했는데 늦었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그게 주자 건가? 이게 아닌가? 애매한 알딸딸한 양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게 이제 진울에게서 나오거든요. 보조국사 진울에게서 나옵니다. 해심이 나중에 진울이 쓴 건데 미발표 원고가 있네요. 이러면서 나오게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글의 결이 다르죠. 그 얘기는 뭐냐? 손을 댔거나 안 그러면 선생님 이름으로 가탁
보학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선생님 이름으로 출판.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혐의들이 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자라는 이름 속에서 압도적인 어떻게 보면 사회 질서를 규정한 책이 주자 가래. 그리고 이 예학 시대 때 뭐가 또 만들어지냐면 족보 만들어집니다. 족보. 그걸 이제 보학이라 그래서 족보와 관련된 학문. 그래서 족보, 그 전에 족보 별거 없었어요. 그때 거의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족보들이 옛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생각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오래 안 된 경우가 대다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보학이 만들어질 때 불교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요. 한쪽에서 족보를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만든 게 지금 법맥입니다. 한국 불교의 법맥. 법맥. 그래서 법맥이 옛날에도 계속 내려오던 거 아닙니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뿌리나 이런 데 관심이 없단 말입니까? 현대 젊은이들 생각하시면 되죠.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이 있을 것 같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 걔네는 호로 자식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 지금 현대 우리도 그렇게 되고 있죠, 점점.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가정교육에 네가 무슨 성씨의 몇 대 손이고 무슨 파고 이런 걸 외웠다니까. 그런 걸 여러분이 교육 받았어요? 그러면 상당히 연식이 된. 저는 제가 거의 끝물일 거예요. 그런 거 교육받은. 근데 저희 할아버님이 서당 훈장 출신이어서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별로 도움 안 되는. 저걸 굳이 가르쳤어야 됐나? 그 어린 놈을 데리고 저걸 해야 됐나 싶은 생각이 지금 드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한자도 배우고 그랬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이런 영향을 줬을 수도 있어.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꼭 뭐 법맥 이런 게 중요합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어. 깨달으면 됐지. 그 계통이 뭐가 내려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게 조선 전기까지의 양상이에요. 그 법맥을 쭉. 내가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을 맨날 이렇게 성글게 해서 굉장히 저를 만만하게 보는데 제가 논문 기술자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 찾고 이런 거 엄청 익숙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뭐 확실한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나홍 스님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잖아. 그러니까 나홍 스님이 이 법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통을 지금도 세워서 내가 어떤 걸 하는데 조계종에 어떻게 보면 종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사람이 난데. 종조를 바꿔야 된다. 중천조도 바꿔야 된다. 이걸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저예요. 지금은 누구로 되어 있냐면 도의국사, 설악산 진전사 가지산문의 도의국사가 종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천조를 태고보호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범일국사로 하고 사골산문의 범일국사로 하고 나홍스님이 중천조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아이러니하게도 나홍스님과 범일국사로 제가 다 박사 논문을 썼죠. 근데 실제로 제 말이 맞는 거예요. 제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의국사 맥은 다 끊어졌어요. 지금 현재 조계종에 남아있는 유일한 맥은 화남 혼수 스님의 법맥이에요. 고려 조선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국사였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 제자냐를 가지고 이제 박터지게 싸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태고보우냐 안 그러면 나홍해근이냐를 가지고 싸워요. 근데 혼수 스님 비문에는 혼수 어록이 남아 있으면 그게 해결이 되는데 일제강점기 때 조사된 거에 의하면 평양에 혼수 어록이 남았다라고 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 외에는 혼수 어록이 존재하지 않아 지금. 북한 내가 그것 때문에 북한을 가보고 싶거든. 근데 뭐 넘어가다가 총 맞을까 봐. 우리 또 은폐가 안 되잖아. 왜냐면 빛이 나잖아. 우리 발광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 혼수어록 진짜 그것만 있으면 이게 딱 밝혀지거든.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는데 혼수스님 비문이 남아 있거든요. 청룡사에 비문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나홍 스님 얘기만 있지 태고 스님 얘기는 한 번도 없어. 언급 자체가 없어. 그래서 나홍 스님 맥인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우리 팀들.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태고 스님 맥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나홍 스님이 인도분 제자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소중화를 천명하고 조선이 뭔 미친 소리인지를 모르겠어. 중국의 정통은 조선이래. 이게 무슨 또라이 같은 이런 식 얘기들 때문에 자꾸 중국이 뭐 큰 나라 작은 나라가 큰 나라한테 개기면 되겠냐 이런 얘기 하는 거요. 그 또라이 같은 발언을 우리 조상들이 다 해놨어. 소중화래 소중화. 나 환장하겠다니까. 작은 중국. 그래서 중국의 정통성 우리한테 있고 청나라 저거는 만주족이니까 저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혈통적으로 보면 우리가 만주족하고 비슷한 계열이고 한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혈통적으로만 보면. 만주족하고 관계가 있지. 왜냐면 만주족의 근원지가 백두산 쪽인데. 그래서 여러분 백두산 가보셨어요? 백두산 가보면 생각보다 나무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가 만주족의 시원지라 그래서 그 동네가 금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벌채 금지 구역 백두산 주변이. 그래서 자연이 잘 보존돼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가 거기 살았고 우리는 그 밑에 좀 산 거잖아요. 우리 민족은. 그러니까 거기가 혈통적으로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겠지 뭐. 그냥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아요? 그건 가깝지. 한쪽 저 짱깨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 그런데 스스로를 우리 조상들은 우리는 짱깨의 정신을 잇는 사람이고 만주족과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요. 진짜야. 진짜야. 그래서 명나라 황제의 가묘를 만들고 그걸 제사 지내는 게 만동묘잖아. 명나라 신종에. 그게 화양서원이야. 화양서원. 저거 일본 사람들이 저 미친 짓 한다고 다 허물어 버렸다고.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 한국 정부에서 그걸 복구를 했어요. 미친놈들. 또라이도 이런 또라이가 있나 싶은. 저거는 어떻게 보면 조선 총독부보다 더 짜증나는 유적이거든. 조선 총독부가 그 시대에서 가장 잘 지은 건물이에요. 제가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가장 잘 지은 건물이에요. 만약에 그때 김영삼 대통령 때 안빠개고 옮기면 되거든요. 그게 석조 건물이기 때문에 옮기면 돼. 뜯어가지고.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옮겨놨으면 그게 지금 세계 문화유산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 정도 사이즈가 있는 위상의 건물이에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동아시아에서 최고로 잘 지은 건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는 진짜 진심이었어. 식민지라고 생각을 하고 한 게 아니고 영구 지배하려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건물을 지은 거라니까 이것들이. 그러니까 대만하고는 달라. 대만은 잠깐 걷어먹고 가는 거고 한국은 그냥 끝까지 해서 같이 가겠다. 이거 진짜 그래서 그런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런 최고급 건물을 지은 거야. 그런데 그걸 왜 우리가 뽀개고 국민들이 그 당시에 동의를 했느냐? 기분이가 나빠서. 기분 더러워서. 그게 돈의 가치가 어떻든 뭐 세계 문화유산의 가치가 김영삼 대통령이 뽀갠다고 할 때도 그 얘기가 있었어. 저거 냅두면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건물입니다 라고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럼 빠개는 걸로 이렇게 가신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아깝긴 하지만 그렇게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해. 왜? 상징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폭파하는 걸 생중계 해줬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치 그 빈라덴이 그 바미안속 불 파괴하듯이 생중계로 우리가 그걸 봤었다고. 그것도 그냥 엉간히 뽀개가지고 철거한 게 아니고 아예 박살을 내가지고 거의 가루 형태로다가 폭탄 진짜 무진장 매설해 썼는가 봐. 보통은 건물은 그렇게까지 세게 안 해요. 이렇게 잡아뜨려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 해서 걷어가는 거지. 누가 그걸 막 전체 하면 폭탄값 많이 들잖아.
그 다 구멍 뚫어가지고 심어야 된다고 폭파 해체도. 그래서 그렇게 그런데 사실 그 화양서원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더 기분 나쁜. 그래서 조선 후기에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는데 정승판서 위에 도승지, 조선 후기에 흔히 나오는 말이에요. 정승판서 위에 도승지가 더 짱이고 더 높고 판서 정승이잖아요. 그죠? 레벨로 하면 도승지는 비서실장입니다. 승지가 있고 도승지가 있는 거지. 승지는 그 비서실에 속한 다른 사람들. 비서실장은 이제 짱이지 일종의. 조선 같은 경우는 내시 권력을 견제했기 때문에 이제 비서실장 권력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정승보다도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 끝발이 더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승판서 위에 도승지, 그리고 도승지 위에 만동묘직이라고 있어요. 그 만동묘를 관리하는 사람의 끝발이 명나라 신종 무덤 가묘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의 끝발이 도승지보다도 세다라고 하는. 아니 조선 후기에 흔히 나오는 오만 나쁜 짓을 다 해도 치외법권이래.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런 식으로 그 서원들 중에서 화양서원이 그 관련된 서원이고, 그래서 그 서원들의 그 적폐가 엄청났거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대원군 때 서원철폐. 그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불교가 뭐 고려 때 뭐 안 좋아서 뭐 어떻게 저거. 야, 그렇지만 불교 안에서 불교를 공격하진 않았어. 근데 한번 생각해봐. 유교 안에서 유교를 공격할 정도야. 자기네도 감당이 안 될 정도였던 거야. 그게 서원철폐 사건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우리 아군이잖아. 아군인데도 손봐야겠어요. 저거는 아군인데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 고려 말에 무슨 뭐 불교가 문제가 있어요. 그거보다 훨씬 심한 게 조선 후기의 서원들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또 참 그렇다. 그때 그거를 없애는 거는 당연했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개혁을 했었어야 되는데 냅뒀으면 이게 또 세계 문화유산이요. 아유 이게 참 애매하네.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해요. 그때 안 없앴으면 수백 년짜리 우리 건축 문화가 그대로 쫙 남는 거예요. 최고급 건축들이에요. 그게 다. 참 이게 뭔가 싶어요. 하나 없애면 하나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중국에서 가장 큰 제가 보기에는 잘못 현대에 들어서 가장 큰 잘못 간자 쓴 거예요. 중국에서 간자를 쓰는 바람에 그게 이제 광마략이나 이런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천재적인 사람들이 주도해서 작업을 한 거고 중국이 발전하려면 문자 이 한자 이렇게 복잡한 거 쓰는 거 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간자를 다 만들어서 머리 복잡하게 썼는데 지금 와 보니까 어차피 손으로 누르는 건 똑같아요. 복잡한 글자나 뭐 간편한 글자나 다 똑같아요. 그죠? 한일자를 치나 용룡자를 치나 똑같은 거지. 이럴 바에는 안 바꿨으면 동아시아가 하나로 이렇게 묶이거든요. 한자 문화권이라는 걸로. 근데 그게 이제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도 중국에 가면 한 70% 이해하는 거죠. 다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뭐 한자를 몰라서 이해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모르면 간자다. 모르면 간자야. 간자 같지 않은데 간자로 여겨. 불온한 생각이다. 간짜다 간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그 송광사도 보고 있으면 그렇고 그 구상 큰 스님이 굉장히 잘하셔서 그 송광사를 가람을 다 일신시키고 그걸 다 이렇게 배치를 바꾸고 그래서 송광사 가면 다른 절들보다 훨씬 시원한 느낌 딱 들어가면 이렇게 널찍하고 어깨가 딱 벌어진 것 같고 좋지. 그래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못 들어갔지. 그때 조금만 답답했어도 놔뒀으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들어갔지. 이게 뭔 아이러니인가 싶어. 인생이라는 게 참
땅 안 팔려가지고 맹지, 부동산에 샀더니 이게 사기당해가지고 맹지를 샀네. 팔아먹지도 못하고 이라고 버려뒀더니 나중에 이게 강남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 집도 있고 그래서 세상이라는 거 참 모르는 일이에요 이게. 그거는 복이지. 그래서 조선 후기에 오늘 관세음보살인데 관세음보살 지금 잘 못 들어간대. 시작해야 되는데. 조선 후기에 그렇게 족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고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것들은 대부분 다 그때 규정된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뭐 오래된 거는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예의를 가지고 무언가를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상 숭배 같은 게 이제 강력한 바람이 불죠. 조상 숭배하면 지장보살이죠. 이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불교적 카드 지장보살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뭐 합동 제사를 지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조선 시대 같으면 싸대기 맞습니다. 어디 합동으로 남의 조상하고 우리 조상을 같은 상에서 제사를 지내요? 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장전에 뭐 예를 들어 지장전이 있어. 우리 절에 지장전이 있어. 그러면 시간으로 끊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0시부터 11시, 11시부터 12시 막 1시간씩으로 끊었다고 쳐. 그러면 하루에 한 7, 8개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 하루가 가잖아. 근데 수요가 계속 들어오는 거죠.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꼬꼬면과 허니버터칩. 이게 대박이 났는데 그래서 꼬꼬면이 대박이 나서 공장을 증설했더니 그 다음부터 안 팔리더라. 그래서 허니버터칩이 처음에 잘 나갈 때 이걸 공장을 증설하려고 했더니 꼬꼬면이 되는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못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들어보셨죠? 이게 식당도 그래요. 식당도 작은 데서 했는데 되게 잘 돼가지고 이전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랬더니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별 집이 다 있어.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 답은 잘 안 나오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절도 그렇던데 절에 신도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불사를 딱 하고 불사 끝난 뒤부터 하는데 그런 데 있어. 그런 데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좀 재밌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각을 넓혀 나가요. 그때 이제 주지가 판단을 해야겠죠. 하나를 더 넓혀서 2개로 할 거냐? 그러면 지장전이 있어도 명부전을 하나 넓힐 수 있고 시왕전을 넓힐 수 있고 이렇게 똑같은 걸 할 수는 없으니까 이름을 약간 달리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한 사찰 안에도 지장보살을 모신 정각은 몇 군데씩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건 조선 후기에 조상숭배가 일반화되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작용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모신 데는 한 군데밖에 없고 지장보살 모신 데는 2군데, 많은 데는 3군데도 가능해요. 그래서 지장보살이 조선 후기에 일종의 떡상하는 거지.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북방외교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외교 하면서 중국과의 수교하고 중국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어떻게 보면 약간 꿀을 빨았죠. 중국 옆에서 이렇게 빨대를 하나 꽂고 쪽쪽쪽쪽쪽 빨았는데 지금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좀 저러고 또 중국 저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쟤는 중국에 대해서 잘하니까 중국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더라고. 근데 저는 중국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이 저였었어요. 저는 중국이 어떤 나라인 거를 인지하고 있거든. 저 굉장히 위험한 나라. 굉장히 위험한 나라. 그래서 그렇지만 뭐 국익을 위해서는 뭐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언제나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저 태평양권도 미국하고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거기 왔다 갔다 물류 비용만 생각해도 이쪽에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그냥 생각해봐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중국이 지금 경기가 안 좋다 어쩐다 하는데 그거를 꼭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다. 그게 우리에게 그 다음 타격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을 생각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생각해서. 미국은 지금 엄청난 호황이잖아. 근데 우리한테 피부로 다가오는 게 있느냐? 멀기 때문에 그게 피부에 잘 안 와요. 미국 호황인 거하고. 그리고 미국 호황이면 아마 유럽 쪽으로 영향이 갈걸? 그쪽으로 가기 쉽고, 야, 태평양 건너서 이거 무슨 바람불, 아유. 그리고 또 일본이 또 저거 뭐야, 오염수 미국 쪽으로 이렇게 수출해 주시고, 이렇게. 뭐 그런 거죠.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 국가들이 사실은 조금 잘 되거나 잘 나가면 훨씬 반사 이익이 좋죠. 이익 받기는 좋죠. 그래서 중국 옆에서 좀 잘 타고 갔죠. 잘 타고 갔죠. 그와 마찬가지로 조상 숭배가 떡상하기 시작하면서 소수의 엘리트들만 믿었던, 양반들만 믿었던 그 수요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고 일반인에까지 확 퍼지면서 소수의 양반들은 제실 사당이 있었고 집안에 이분들은 없죠. 그러니까 위탁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절에서도 그걸로 상당한 많은 호황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불교의 4대 명절이 있지만 부처님 태어나신 날, 부처님 오신 날, 그 다음에 성도제일, 그 다음에 열반제일, 그 다음에 출가제일, 이렇게 4대 명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절자가 붙는 거는 우람분절, 명절이니까. 그래서 우람분절이 왜 그렇게 커지느냐? 조상숭배랑 관련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조상숭배가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걸 여러분이 느끼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젊으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 저도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 어렸을 때 추석이나 설에 뭐 외국 여행을 간다 이러면 저게 사람이냐를 시전하던 때가 있었어. 야, 저게 무슨 짐승 새끼도 아니고 말이야.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어. 진짜 그렇게. 그런데 지금은 부럽고요. 항공권 비쌀 때 나가시는 거 보니까 형편이 좋으신가 봐요. 부럽고요. 다음에는 저도 좀 이렇게 하는 시절이 된 거고, 참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졌죠. 사람 아닌 데서 사람 위의 급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상황이. 얼마나 대단해. 그걸 여러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고, 그래서 지금도 어른들하고 아니면 좀 젊은 분들하고 제사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죠. 생각들이 약간씩 온도차가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지장보살은 이제 살살살 깔아앉고, 그래서 무슨 절에서 지장회 이런 거 만들면 이게 뭐 갈참이냐? 또 이래갖고 또 노인네들이 또 싫어해요. 노인 아닌 줄 알더라고. 이미 노인인데. 그래서 제가 월정사에서 황혼기 출가 이런 걸 했었거든요. 60세 이상 되신 분들 60세까지로 단기 출가는 끊고 출가학교는 끊고 황혼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전에 제가 그걸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해보니까 어른들이 황혼기라는 말을 또 싫어합니다. 분명히 갈참인데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이름을 좀 뭐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좀비 출가. 여러분들은 살았지만 사는 게 아니고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다. 그게 좀비야. 그게 좀비. 그렇게 하는데 대놓고 좀비라고 하면 또 싫어하니까. 그래서 또 이름을 기가 막힌 장명을 또 했잖아. 낭만 출가. 이렇게. 왜냐면 이게 어른들 중에서 이제 불교에 관심이 있고 신심이 두터우신 분들 중에서 절에 이렇게 큰 절에 한번 살아보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하고 이렇게 답사도 다니고 산내 암자들 이렇게 순례도 좀 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이런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새벽 예불을 힘들어하지 않아. 그때 일어나 있다. 그게 젊은 사람 같으면 그 시간에 일어나라 하면 그 죽음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게 제일 힘들어. 제가 그런 사람을 봤다니까.
속퇴 이유가 뭐냐면 새벽 예불이 힘들어서가 속퇴 이유야. 그러니까 20대였는데 그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딴 거는 다 안 힘드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겠대.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자녀분들 중에서 20대 있으면 너 3시에 한번 일어나 봐. 이러면 제가 집을 나가겠습니다. 가능할걸?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어른들은 일어나서 그 성지순례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시간에 일어나서 빠시락거리고 있고, 혼자 피해 안 준다고 침대에서 절을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놀랍지. 인생을 그러면 굉장히 부지런하냐? 아니, 조금 그렇게 몇 시간 움직이다가 또 졸아요. 그래서 그런 어른들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예불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어. 새벽 예불에 대한 부담이 없어. 그리고 또 이게 절이 어떻게 보면 이 나라에서 가장 일찍 자는 집단일 거야. 9시에 불을 끄는데, 근데 이분들은 8시 반에 자. 그게 8시 반부터 병든 당 모드가 발휘돼 가지고 막 쏟아진대 잠이. 그리고 또 그때 자야 돼. 안 그러면 이제 좀 한 10시 반 정도까지 버티면 또 잠이 안 와.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좀 뭘 해볼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지장회 이러면 뭐 약간 경로당의 갈참 모임 같고, 사람들 싫어합니다. 그런 식 표현을 쓰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장보살보다 관세음보살이 더 인기가 있는. 지금 뭐 예전에도 관세음보살이 상당히 강력했어요. 근데 관세음보살 되게 재밌습니다. 창시계명으로 부르잖아,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이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내선일치하면서 제일 우리가 기분 나빴던 것 중에 하나가 창시계명이잖아. 이름 일본식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일본은 복성이니까 다 성씨가 2글자가 90몇 %거든요. 우리는 다 단성이고 성씨가 1글자고, 그래서 2글자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일본식으로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보살님은 그 시대에 사셨던 거 아니요? 일본분 아니요? 일본분? 그때 소학교 들어가서 일본어 배우고 막 이러던. 그래서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세음보살은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면 관세음보살이 알아듣겠냐가 있어. 왜? 우리식으로 번역해서 이름을 번역하는 거 굉장히 특이한 문화인데 중국은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발로키스테스바라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정근이 안 되잖아. 정근을 해봐. 아발로키스테스바라 보디사트바, 아발로키스테스바라 보디사트바. 혀가 안 돌아. 혀가. 그래서 혀가 기부스 되는 바람에 그래서 관세음보살로.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했더니 또 그것도 길대. 길다고 또 뭐 꿍시렁꿍시렁 걸. 그러면 관음보살로. 관세음, 광세음, 관음 이렇게. 그리고 이제 관세음보살에서 세자가 빠진 것과 관련해서 아주 진기한 이야기가 있어요. 법림의 파사론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그 얘기를 그 당나라 때 장상형이 쓴 데서 나왔나? 장상형의 호법론에서 나왔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원래는 관세음보살이라고 했는데 당나라 때 황제가 안 되려고 하다가 황제가 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임금이 될 만한 사람들은 이름을 다 거지같이 지어요.
동아시아는 피휘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흔한 이름을 썼는 글자가 한자를 예를 들어서 뭐 내 이름에 하늘천자가 들어 있어. 하늘천자 같은 게 들어 있어. 근데 내가 임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기록에서 하늘천자를 파내야 돼. 그 대신에 다른 걸로 쓰는 거거든요. 그걸 피휘라 그래요. 피휘라고. 피휘.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임금 이름을 조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이게 굉장히 동아시아에서 재밌는 문화인데 서양에서는 존중을 하면 따서 짓고 동아시아는 한 글자라도 겹치면 안 돼. 발음도 겹치면 안 돼. 어른하고. 맞죠? 몰라? 이름 지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사람 이름 짓는 건데 그 법칙에 맞추기가 굉장히 머리 아파. 그 순서상으로 쫙 뽑아내는 거거든. 단순 노가다예요. 계속 돌려서 뽑아내는 거야. 한글 획수, 한문 획수, 그 다음에 뜻, 한글 발음 뭐 해가지고 이걸 계속 그 다음에 숫자까지 이거 보거든요. 아고 뭐 머리가 아파. 그리고 다 해갖고 좋은 이름을 찾으면 연예인에 있어. 유명인에 있고. 그래서 또 네이버에 맨 마지막에 쳐보잖아. 어느 정도까지 유명한 놈인가. 그래서 많이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또 안 돼, 그 이름은. 그럼 다시 왜 이렇게 해서 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 짓기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제가 이름 안 짓는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자꾸 밀고 들어오는데 그럼 뭐라도 뭐 갖고 오면서 밀고 들어오던가. 지금 밀고 들어오기만 더럽게 밀고. 근데 서양이면 얼마나 좋냐고. 너 이름이 뭐예요? 저 알렉산더. 그러면 3세. 그래서 4세. 야 이거 날로 먹는다. 날로 먹어. 100세까지 그냥 가. 내가 네 100대 후손까지 내가 이름 다 지어줄 수 있어. 넘버링이야 이건. 그런 식 넘버링을 시도했던 사람이 중국에도 있었습니다. 넘버로 간다. 시황제입니다. 시황제 시작. 그 다음에 2세 황제, 3세 황제, 4세 황제 이렇게 가려고 했지. 3대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작이니까 시, 그 다음에 2세가 호해, 3세가 자영이에요. 끝. 단종됐습니다. 만대까지 가려고 했지만 넘버로 하면 참 편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런 게 인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래서 관세음보살 요게 이제 관련돼서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 이런 이름이 문제인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니까 우리 정조 이산, 세종 이도 뭐 이런 것들은 이름 자체가 어려워요. 굉장히 안 쓰는 한자를 쓴다고. 왕실에서는 다 그렇게 안 쓰는 한자를 쓰고 안 쓰는 한자를 써야 되고 한 글자를 쓰는 게 두 글자보다 편해. 파내기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조국 씨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그 집도 어쩌고저쩌고 씹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무슨 왕이냐? 뭐 이러면서 왜 네 집은 다 한 글자냐? 근데 우리 예전에 학교 선생님이 그 얘기했었는데 자기 이름 한 글자인데 장명소 가서 지었대. 그러면서 나한테 우리가 이제 그 중학교였나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이름은 비싼 이름이다. 막말로 얘기해서 장명료가 30만 원이면 두 글자가 아니고 한 글자니까 30짜리다. 내가 비싼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걸 들으면서 약간 호구 잡힌 것 같은데. 이런. 왜냐면 한 글자로 하면 편합니다. 법명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도 자꾸 이제 또 법명 밀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귀찮습니다. 근데 남자는 두 글자로 짓고 여자는 세 글자로 짓거든. 특별하지 않으면 뭐 법칙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통상적으로. 근데 세 글자 하면 힘들거든. 그래서 두 글자로 나도 여자도 두 글자로 할까.
두 글자가 훨씬 쉽습니다. 두 글자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스님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왜 그 스님은 두 글자로 지었대요? 그러면 모르겠는데 우리 스님은 그렇게 하던데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지. 짓기 싫었겠지. 과부마음 호랑이비가 한다고 짓기 싫었겠지. 안 그러면 너가 잘했으면 세 글자로 해줬을 수도 있어. 별로 한 것도 없이 귀찮게 계속 해달라 하니까 에라이 두 글자 이러면서 피박을 벗으려고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봐. 잠깐. 그래서 황제가 안 될 사람 중에서 황제가 되는 게 당태종 이세민이에요. 이세민. 근데 그게 글자가 너무 거지 같아요. 그 세상사자에다가 백성민자를 쓰니까 미치겠지. 왜냐면 글자 빈도수가 너무 노출 빈도수가 높은 글자를 지금 이름으로 갖고 있지. 그렇게 해서 그거 파내는데 난리가 나죠. 다 다른 비슷한 음가의 다른 글자로 전부 바꿔야 돼요. 그 작업을 하는데 그때 누구랑 붙냐면 관세음 보살이랑 붙죠. 그래서 관음이라고 하는 명칭이 실제로 이세민 이전에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관음으로 이게 대세로 관음이 어떻게 보면 관음 빈도수가 원래는 적었었어. 굉장히 적었는데 이게 이세민을 기점으로 관음이 쭉 올라갑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글 쓸 때 뭐라고 그랬냐면 보살님이 황제한테 밀렸어요. 그래서 관음으로 축약.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요. 예전에 한문으로 이렇게 쓰기도 힘들었지만 붓으로다가 그다음 종이가 비싸요. 붓값보다 종이가 오히려 더 비싸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붓은 한동안 쓰는 거고 종이는 이게 굉장히 소모량이 많잖아. 그래서 최대한 축약하려고 하는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한 글자를 쓰고 사람 이름은 대부분 한 글자를 쓰고 중국에서 그러니까 두 글자인데 한 글자만 쓴다니까 전보하듯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축약형이 나타났을 때는 그러니까 불타라고도 쓸 수 있어. 근데 불이라고 쓰지. 네. 불타는 붓다의 음사예요. 불은 저 서역 지방의 붓의 음사예요. 비우티 붓의 음사야. 그 서역어예요. 서역어.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데 왜 불타는 죽고 불로다가 불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느냐? 불타도 지금도 쓰지. 소술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타, 부도, 뭐 포도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음역이었었어요. 그런데 왜 불로다가 불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느냐? 그거는 한자에서요. 간편해서요. 간편해서.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원래 세 글자 관세음 보살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었었는데 그리고 그 2층으로 관음이 있고 광세음도 생각보다는 좀 더 있어요. 그런데 이세민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불교 쪽에서도 약간 피하려고 했을 거고 그리고 피하려고 이렇게 봤을 때 관음도 있었던 거지. 다행히도. 그러니까 뭐 큰 문제 없이 넘어가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한번 정착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그 관음보살 뭐 이렇게 해서 쭉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막상 써보면 간편하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관세음보살은 창시계명을 해서 부르는 거니까 아발로키스테스바라고 해야 되는데 관세음이라고 하니까 당신 이름을 알아듣겠나. 그래서 정근을 해도 이게 이름을 번역해 버리면 그러니까 제가 자연 스님인데 참 오묘한 스님 이렇게 누가 번역을 해서 부르면 그렇게 부르면 내가 난가 내가 이럴 수 있거든. 아니 그렇지 않아? 왜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전주이 씨야. 그런데 전주이 씨를 번역해서 오야 씨라고. 오야다고 자두하고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두. 그러면 프롬빌리지 들어갈 때는 무슨 공짜인가? 그냥 막 던지는 거요. 그래서 자두.
외국에서 자두라고 부르는 거야. 야, 자두! 이러면 난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잖아. 세종은 세종대왕이라고 그러면 자기 이름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고. 그건 죽은 뒤에 붙이는 쇼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한번 들어본 적이 없지. 나를 가리키는 말이 세종인지를 세종대왕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난가? 이렇게 될 수 있거든? 불렀나? 아닌가? 왜 부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관세음보살도 그렇게 관세음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여러분이 정근을 해도 그런가? 아니지. 이 정도를 통과할 수 있어야 보살이지. 이런 걸 통과 못하면 우리 같은 사람인 거고, 통과해서 보살이에요. 이 정도는 되지. 그리고 관세음보살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언어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번역 때도 제가 전에 그 얘기했는데, 누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이나 이런 거 하면 지금은 사실 제2외국어를 안 보는데 저희 초창기만 하더라도 다 제2외국어를 봤었어요. 그러니까 석사는 제1외국어만 하면 돼. 영어, 정확하게 말하면 영어. 그 다음에 박사에는 영어 플러스 전공어가 들어가요. 자기 관련된 언어. 제가 한 번은 우리는 전공, 제가 박사를 7개 졸업했지만 실제로 제2외국어를 본 거는 3개밖에 없어. 그 뒤에는 없어졌더라고. 제2외국어를 없어졌어. 그래서 2번은 한문이었고, 한 번은 영어는 빼박이에요. 나 영어도 못하는데 그래도 떨어지진 않아. 떨어지진 않아. 그리고 한 번은 일본어도 못하는데. 난 이거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 내 외국어 이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 기도하면 돼. 부처님이 외국 분이시잖아. 그래서 기도하고 가면 돼. 바보들이 그걸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너는 믿음이 부족하다. 부처님을 네가 믿지 못하고 있구나, 이 바보 같은 것들. 기도를 해야지. 우리 기도하고 자잖아.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그리고 부처님 그 생애를 보면 부처님이 그렇게 어학을 잘했다고 나와요. 어학을 잘했대. 그러니까 기도하면 영험하지. 그래서 내가 수능 기도도 나 같은 사람에게 해야 영험하지. 그 스님 대학도 졸업 못했는데 거기다가 기도 붙인다고 네 아들이 대학에 붙겠냐? 내가 너무 자극적인 얘기 같은데. 수능기도 접수 받습니다. 이름 개명 원치 않습니다. 개명 원치 않습니다. 그나마 개명은 좀 편해. 신생아 같은 경우는 막 죽겠더라고. 날짜는 정해져 있고. 그리고 요즘 애들은 또 이게 약간 트렌드가 있어요. 하고 거기에 맞춰줘야 돼. 근데 문제는 걔를 내가 알면 맞추겠어. 근데 의뢰자는 그 애 할머니거든. 엄마가 아니고, 엄마가 의뢰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누군지 몰라. 나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아는 거는 그 할머니를 알고 있단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이게 원격으로 약간 쓰리 쿠션 느낌이지. 이게 뭔가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마다 어떤 선호하는 게 있거든, 사실. 그래서 제가 법명 지을 때도 그런 얘기 하거든. 법명 누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는 사람은 법명이 나와요. 금방 나와. 내가 아는 사람들은. 왜? 그 성향이 딱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나오는데, 뜬금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릅니다. 이미지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리면 외계인하고 비슷해. 어쩌라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뭐가 이렇게 딱 이미지가 나와야 딱 단어가 나올 건데,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 나온다니까. 진짜야. 여러분이 뭘 이렇게
이름을 네이밍을 한다고 생각해봐. 광고 카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알면 이걸 이렇게 카피를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나오지만 전혀 배경 지식이 없어. 그러면 카피를 잡아봐. 그러면 어쩌라고?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수능 기도는 제가 좀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나한테 수능 기도는 잘 안 붙인다. 이름만 더럽게 들어와요. 자, 그래서 관세음보살 얘기였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왜 창시개명을 했는가? 이름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부르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왜 관음으로 축약되는 게 상당히 많이 보이는가? 뭐 관음전, 뭐 관음시식 하듯이 왜 관음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가? 그 변곡점에 이세민이 있다더라. 당태종 이세민이 있다더라. 그리고 그 책에는 이세민을 기점으로 그랬다라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그 전에도 있긴 있었어. 단지 이세민을 기점으로 이게 쫙 늘어나는 것 같아. 이해가 되시죠? 마치 코로나를 기점으로 유튜브가 쫙 늘어났거든. 유튜브나 저 OTT 시장,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 쫙 늘어났거든. 그렇지 뭐 집에서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약간 가택연금 비슷한 식으로 뭘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댕기라고 이 사람들을 풀어놨더니 빈대만 옮기고 있더라. 이거 되게 재밌지? 가만히 있을 때는 코로나가 빈대를 막고 있었던 거야. 코로나가 빈대를 막았는데 코로나 선생께서 가시니까 빈대 선생께서 오셨어. 그래서 오늘은 관세음보살에 대한 이야기,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 여러분이 감동을 못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정서적으로 메마르신 겁니다.